미분양과 악성 미분양이 준공급 미분양 두 개로 좀 나눌 수가 있는데 일단 우리가 추세 흐름을 좀 보면 좋은데 네. 제가 그래프를 가져오긴 했는데 일단 미분양 숫자는 살짝 줄긴 했어요. 68,920가구 3월 미분양이 줄어들었는데 이거는 이제 올랐다 내렸다 할 수 있는 부분인데 73,000까지 갔다가 살짝 내려오긴 했는데 진짜 문제는 빈집이잖아요. 다 짓고 나서도 네. 소화가 안 되는 집들, PF 상환이 안 되는 집들인데 이게 계속 늘어나고 있다는 게 이제 문제입니다. 여러분 요새 미분양이 많아서 지방에서는 아예 단지를 통째로 도매로 팔기도 한대요. 많이 깎아주겠죠. 1+1이 이제 단지 플러스 단지 여기까지도 와 있다고 합니다. 한 주간의 집값 흐름과 주요 부동산 현안 부동산경제연구소 김인만 소장과 함께 알아볼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소장님 봄 내음이 물씬 이라는 굉장히 낡은 표현을 쓰게 되네요. 오늘 이쁘게 입고 오셨어요. 오늘 이제 봄이기 때문에 그렇죠. 봄 기분 한번 내봤습니다. 자, 봄 기분 내신 소장님이 전해주실 아파트 시장의 동향은 보니까 여기는 봄 기분이 나는 건가 싶은데요. 그러게요. 이게 서울 같은 경우도 이제 전국적으로 보게 되면 뭐 마이너스 0.01%니까 아직 봄이 왔다라고 할 수는 없을 것 같고요. 서울은 여름에서 이제 다시 초봄으로 돌아간 것 같습니다. 0.08%. 한국 부동산은 주간 매매 가격 지수 변동률인데요. 지금 3주 연속으로 0.08%입니다. 한참 분위기 뜨거웠을 때 토지거래가 구역 풀고 했을 때가 0.25%까지 올라갔다가 지금 0.08%까지 내려와서 3주 연속으로 지금 계속 같은 수준이니까 살짝씩 올라가긴 하는데 뭐 그렇게 약간 좀 미비하다라고 보여지고요. 구별로 보게 되면 여전히 서초구는 0.18%, 송파구도 0.18%고요. 강남구는 0.13%니까 뭐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만 또 한참 뜨거웠을 때 뭐 0.79, 0.83%까지 갔으니까 그 상승에 비하면 좀 약한 부분이고요. 강북 지역들은 뭐 성동구, 마포를 제외하고는 약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인천, 경기도도 편차가 굉장히 커요. 과천이 0.28%, 그리고 성남 분당구가 0.14%인데 안성이나 평택은 또 마이너스 0.15% 수준이니까 지역별로 편차는 굉장히 크고 평균적으로 본다면 그냥 초봄 정도의 수준인데 한 달 전과 비교해봐도 많이 내려오긴 했네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이제 안정을 좀 좋게 말하면 안정을 찾고 있는 부분이고 이게 이제 언제까지 지속이 될지가 이제 가장 관건인데 뭐 대체적으로 조기 대선 전까지는 뭐 뾰족한 수가 없지 않나. 지금 분위기 계속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관망세를 유지하고 있다 이런 표현이 가능할 것 같은데 동네마다 온도차가 참 크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 한 통계를 봤더니 우리나라에서 이제 수입차 등록 대수가 350만 대를 넘었는데 전국에서 경기도에서 제일 많이 탄대요. 경기도가요? 경기도가 서울이 아니고요? 서울에 비해 넓긴 합니다만 상대적으로 그렇게 돼 있더라고요. 또 이게 오르는 데는 오르고 전체 평균은 좀 상승폭 자체가 좀 줄어들었는데 어제 그거 보셨습니까? 한강변 아파트 25평이 이제 42억 원. 야, 신고가 나온 거 보고 정말 기함한다는 표현은 이럴 때 쓰는 거구나 싶기도 했습니다. 전혀 이제 공감이 안 되는. 그러니까 이제 이 정도 되면은 이것은 숫자인가 문자인가 감이 안 오는 거죠. 뭐 이런 느낌이 오잖아요. 뉴욕 같은 느낌. 그러니까요. 아니 그런데 1분기에 서울 아파트 거래량이 4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고 합니다. 네. 서울하고 달리 근데 지방은 여전히 회복이 되지 않고 있다고 하는데 양극화가 정말 심해지는 것 같아요. 양극화가 뭐 저는 더 이제 벌어지고 있다라는 걸 이제 체감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뉴스만 보게 되면 서울 아파트 거래량 또는 뭐 강남 3구만 나오다 보니까 마치 부동산 시장이 좋아진 것 같은 착각에 빠지게 되는데요. 1월 3월 1분기 서울 아파트 거래량은 19,376건이었습니다. 2021년 분위기 좋았을 때 1분기가 13,799건이었으니까 역시 많이 되긴 했습니다. 그때보다 더 많아요? 네. 2021년이면 우리가 자고 나면 올라간다고 해서 그렇습니다. 진짜 대폭등기라고 했던 그때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서울은 1분기가 굉장히 뜨거웠습니다. 토지거래가 해제했던 영향이 굉장히 컸던 것 같은데 문제는 서울만 반짝반짝하고 있고요. 나머지 지역들은 그렇지 않다는 게 이제 문제인데 일단 전용 84 서울 아파트 전용 84 평균 매매 가격 평균이 얼마일까 보게 되면 14억 5,981만 원입니다. 평균이 거의 한 15억에 육박하는 수준이니까
실제로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아파트들은 훨씬 더 높다라는 거 우리가 짐작을 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전국 평균은 5억 7,900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강남 3구의 높은 가격이 전체를 다 끌어올린 거 아닌가 하는 좀 생각이 좀 들고 있고요. 이게 경실련에서 조사한 자료를 좀 살펴보게 되면 물론 경실련에서 이제 의도가 있겠죠. 그래서 의도를 우리가 좀 파악을 할 필요는 있습니다만 추세 흐름을 좀 보게 되면 KB 부동산 시세를 활용해서 2022년 5월부터 올해 4월까지 3년간 전용 면적 74제곱미터, 84가 아닌 74를 조사한 게 네. 아마 원하는 목표 수치가 나오는데 좀 유리하지 않았나 싶은 생각은 드는데 네. 어떻게 됐든지 간에 전체적으로 본다면 강남이 많이 올랐다는 걸 좀 강조를 하고 싶었나 봅니다. 강남 집값이 26억 2천만 원에서 30억 9천만 원으로 4억 7천만 원 18% 상승했는데 전국 집값, 서울 집값 평균은 오히려 내려갔더라라는 걸 이제 강조를 하고 있는데요. 네. 저는 좀 이게 항상 추세 흐름이 중요하다라고 보는데 그러면 서울 강남 3구와 비강남권의 그 격차를 보게 되면 2022년 5월에 2.3배에서 2022년 12월이 2.2배까지 줄어들었다가 최근에는 2.9배까지 늘어났거든요. 그래서 강북 쪽은 집값은 많이 안 올랐고 강남 집값이 좀 많이 올라갔는 게 이제 기정사실이고 양극화 문제가 더 벌어졌다라고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선진국을 보면 말이죠. 네. 공기가 좋고 상대적으로 덜 북적거리는 지역에 사람들이 이제 내가 돈을 좀 벌었다. 사회적인 지위가 상승했다. 그러면 좀 그런 쪽으로 빠져나가시잖아요. 원래 그게 정상이죠. 그래서 공기가 좋은 쪽으로 점점 간단 말이죠. 네네. 아니 근데 대표적으로 서울 안에서 보면 서울 북부를 대표하는 주거지이기도 하고 학원이나 여러 가지 인프라 또 자연환경도 좋다고 해서 살기 좋은 지역으로 꼽혔던 노원구. 네. 이 지역은 정말 정주 여건이 좋은데 최근에 집값이 영 약세예요. 이게 약세예요. 이유가 뭘까요? 일단 노원구 약세가 좀 눈에 띕니다. 강남 3구하고 우리 마용성을 제외하고는 전체적으로 이제 좋지는 않습니다만 특히 그 중에서도 노원구 올해 매매 가격 누적 변동률이 0.23%인데요. 중랑구, 도봉구, 금천구, 강북구, 동대문구 다 합쳐도 다 같이 비교해도 노원구가 꼴등입니다. 그래서 왜 이렇게 노원구가 약할까? 주거 인프라도 좋고 살기 진짜 좋아요. 그리고 네. 교육 환경도 좋거든요. 이게 학원가도 잘 되어 있는데 이제 약세를 보여주고 있는데 몇 가지로 좀 정리할 수 있는데 최근에 트렌드 자체가 똘똘한 채로 이제 귀결이 되고 신축 아파트 선호 사상이 높잖아요. 우리가 얼죽신이라고 하는데 노원구 같은 경우 25년 넘은 구축 아파트가 77%. 15년 안 된 신축 아파트가 6.9%밖에 되지 않습니다. 구축 아파트가 많다는 얘기고요. 그럼 서울에서 구축 아파트는 이제 재건축을 해야 되는데 이게 재건축의 발목을 잡는 게 추가 분담금이잖아요. 그러면 강남에서 5억 내라고 하면 예를 들어서 30억 아파트에 5억 내라고 하면 한 6분의 1? 집값의 6분의 1 정도인데 노원구에서 5억 6억 하는 집에 5억 6억을 내라고 하니까 현실적으로 좀 어렵다라는 반응을 보여주고 있고요. 상계주공 5단지 같은 경우에 전용 면적 31에서 84로 가게 되면 한 6억 정도 추가 분담금이 지금 예상이 되고 있는데 조합원들은 6억을 어떻게 내냐 못한다라고 해서 지금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지금 내부 분위기가 재건축 쉽지 않겠다라는 분위기로 흘러가고 있기 때문에 좀 약세를 보여주고 있고요. 재건축이 잘 될 것 같아라고 한다면 투자 수요들도 좀 들어오고 이제 활성화가 되는데 지금 추가 분담금 부담 때문에 좀 약세를 보여주고 있고 덩달아서 학원 수도 좀 줄었네요. 그래요? 예. 학원이 750개에서 2014년도 최근 2023년에 690개로 줄어들었는데 강남, 마포, 나머지 지역들은 다 증가했기 때문에 이런 분위기가 좀 반영이 된 것 아닌가 예상이 됩니다. 와, 그 와중에 강남 지역 학원 진짜 많네요. 아니 원래 한 1,700개 됐는데 강남 지역의 학원이 2,100개. 2,100개가 넘습니다. 대단하네요. 어마어마하죠. 강남구만 네. 서초구까지 하면 3,000개예요. 와, 진짜 이러니 사교육 시장에 돈을 이렇게 쓰니까 외식할 돈이 있냐고요. 부모들은 힘듭니다. 네. 그러니까요. 근데 서울은 이렇게 극단적인 양극화가 나타나고 있고 동네별로 차이가 있다 전해드려 있는데 세종시는 지난주에 저희가 한번 이야기 나눴잖아요. 네네. 세종시에 최근에 여러 가지 기대감이 있는 건 알겠지만 무순이 내채 청약에
11만 명이 몰렸어요. 엄청나게 몰렸습니다. 요즘 세종시가 좀 주목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분위기가 심상찮아요. 그래서 제가 5월 1일 근로자의 날에 뭐 저는 근로자가 아니니까 자영업자니까 한번 세종시 한번 갔다 와서 다음 주에 소식 전해드리도록 하고 했고요. 네. 분위기가 뜨겁다 보니까 최근에 세종시 옆에 이제 공주시 있거든요. 공주시 투자하면 어떻겠냐라는 또 그런 문의들도 늘어나고 아니 여기는 있는데. 너무 뜨거워서. 네. 야. 그래서 이거 좀 문제 있는 거 아닌가 싶어서 제가 현장 점검을 좀 해보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일단 세종시에서 나온 무순위 아파트가 일단 가격 경쟁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11만 명이 몰렸는데 네. 총 4개가 나왔거든요. 그중에 가장 인기 있는 전용 84B가 3만 3천 명이 몰렸습니다. 그래서 3만 3천 대 1이니까 안 될 것 같아서 저는 애당초 포기를 하긴 했는데 일단 가격 경쟁력이 굉장히 높습니다. 몇 년 전, 4년 전 가격으로 나왔기 때문에 현재 6억 8천만 원 정도 하는데요. 전용 84가 분양가는 4억 7,900만 원 정도에 나왔으니까. 전용 84 그 분양가 자체가 5억 원이 안 된다. 그렇죠. 근데 이게 단순히 뭐 서울에 비해서 2억 원 크지 않은데 집값으로 따져보면 이게 얼마나 큽니까? 6억 8천하고 4억 8천하고 비교해보면 네. 가격 경쟁력이 30% 이상이 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몰렸는데 뭐 솔직히 당첨이 되겠습니까? 그냥 하나의 해프닝 정도로 이해를 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요. 이게 진짜 뭐 당첨이라는 게 정말 큰 행운이기는 한데 좀 걱정은 돼요. 세종시가 항상 정책 이슈가 나올 때마다 너무 뜨거워졌다가 그렇죠. 저도 정부청사에 볼 일이 있어서 가면 아니 지금도 미분양이 이렇게 많은데 옆에 또 짓고 있어? 늘 그랬거든요. 네네. 근데 이거 또 이러다가 갑자기 확 꺾이면은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럴 수 있잖아요. 네네. 그 외부 변수에 너무 민감하게 반응을 하고 있고 지금도 약간 이상 과열 현상을 좀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저는 좀 주의가 필요하다라는 입장인데 또 시장 분위기는 또 흥분을 좀 이게 얼마 만에 온 기회냐 뭐 이런 분위기이기 때문에 좀 주의가 필요하고 좀 냉정한 판단이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요. 저희가 전해드렸죠. 저희 고향 근처라고 와야 오는겨. 그 동네 사람들 여론이 그렇다고요. 천천히 신중하게 보셔도 늦지 않을 것 같은데 아니 일부 지역 소식만 들으면 그래서 마치 토지거래 허가구역이 지정이 됐건 확대가 됐건 아무 상관없이 전국이 다 뜨거운 것처럼 느껴지지만 사실 아니잖아요. 아니죠. 특히 비수도권의 경우에는 준공 후에도 안 팔리는 집이 많다고 하는데 이 숫자를 좀 점검을 해볼까요? 네, 우리가 숫자 하나하나만 보게 되면 잘 느낌이 안 오는데요. 일단 미분양과 악성 미분양이 준공 후 미분양 두 개로 좀 나눌 수가 있는데 일단 우리가 추세 흐름을 좀 보면 좋은데 네. 제가 그래프를 가져오긴 했는데 이게 보여주면 참 좋은데 일단 미분양 숫자는 살짝 줄긴 했어요. 68,920가구 3월 미분양이 줄어들었는데 이거는 이제 올랐다 내렸다 할 수 있는 부분인데 7만 3천까지 갔다가 살짝 내려오긴 했는데 진짜 문제는 빈집이잖아요. 다 짓고 나서도 네. 소화가 안 되는 집들, PF 상환이 안 되는 집들인데 이게 계속 늘어나고 있다는 게 이제 문제입니다. 2만 5,117가구까지 늘어났는데 전월 대비죠. 2월 대비 3월이 5.9%, 네. 매월 6% 정도 증가를 하고 있는데 추세 흐름 그래프 자체가 굉장히 가파르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게 좀 저는 심각한 지표로 좀 봐야 되는데 여전히 정부에서 나오는 대책 내용을 보게 되면 그냥 주택수 빼주겠다, 중과세 빼주겠다 정도인데 미분양이 늘어나고 중고 빈집이 늘어나는데 주택수 빼준다고 중과세 적용 안 한다고 살 마음이 생기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매를 덜 때리는 게 아니라 좀 사탕을 줘야 되지 않나. 인센티브를 좀 강한 인센티브를 좀 줄 필요는 있을 것 같은데 아직은 검토가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이게 참 고민이 되는 부분이에요. 이게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저희가 그래픽이 지금 하단에 있는 거 혹시 보이실까요? 카메라로 당겨서 보여드리면 그래프를 보면 이 준공 후 미분양은 우상향으로 쭉 올라가는 게 아마 화면에서 미세하게 보이실 겁니다. 그냥 오른쪽으로 화살표 쭉 찍고 올라간다 이렇게 계속 보셔도 올라갑니다. 될 텐데. 계속 올라갑니다. 근데 이게 소장님 그런 고민도 있어요. 아니 전문가가 아닌 부동산 전문가가 아닌 내가 봐도 여기는 집 지으면 안 될 것 같은데 사방이 논밭이고 인프라가 없는데 여기 아파트지요 이런 것도 있잖아요. 많아요. 네. 그런 사업자들도 잘못된 선택에 대한 책임은 져야 되는 거 아니에요? 책임을 져야 되는데 이제 단순히 건설사만이 책임지기에는 지금 일이 너무 크게 벌어진 것 같고요. 그게 건설사가 PF 대출까지 받고 금융사까지 끌어들였고 지자체가 인허가를 했기 때문에 저는 이 세 곳이 다 공범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서로 고통 분담을 해서 네. 빨리 해결을 해야지 이걸 내버려 두게 되면 결국에는 우리 내수 경기 침체의 하나의 주요 원인으로 작용이 되니까
불은 좀 빨리 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요. 지금 이게 그래서 항상 버티면은 살려준다 이런 공식이 성립될까 봐 걱정이 되는 한편 이쪽에 엮여 있는 일용직 일자리 포함해서 20만 개의 일자리가 여기에 걸려 있다고 하더라고요. 정부도 고민이 클 것 같은데. 서로의 고통을 좀 건설사들도 분양가 할인을 좀 해야 될 것 같고요. 네. 뭐 전체적으로 좀 종합적으로 대책이 나와야 될 것 같습니다. 요즘은 그래서 집 한 호씩을 세일하는 게 아니라 이 동 자체를 큰 바구니에 담아서 저희가 한 분양가 하려고 했던 거에 한 30% 깎아서 팔게요. 이런 식으로 그런 판매가 물건들이 좀 많이 나오고는 있는데 나오고는 문제는 있대요. 그걸 살 돈 있는 회사나 사람이 없다는 게 지금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아니 이거는 답변을 하나 해드릴까요? 하준규님께서 소장님 완공 후에 입주가 이제 돼 있는데 좀 남아 있는 집이 있나 봐요. 네. 회사 보유분 공실 분양 물건을 상가 분양 사무실에서 판매를 하는데 거기에서 이거 사도 됩니까? 물어보시네요. 이건 아파트가 아니잖아요. 지금 말씀하시는 게 이제 상가인 것 같은데 뭐 가격 할인을 얼마 해주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아파트 같은 경우는 이제 가격 할인을 많이 해주게 되면 내가 실거주를 해도 되는데 상가 같은 경우는 아파트와 다르거든요. 수익률이 얼마나 나오는지 또 그 수익률이 얼마나 유지가 되는지 상권이 어떻게 되는지 분석을 해야 되기 때문에 덥석 가셔서 이야기만 들으면 세상 모든 되게 좋을 것 같잖아요. 굉장히 좋을 것 같은데 그렇죠. 그렇지 않다는 점, 왜 안 팔렸는지를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꼼꼼하게 좀 분석을 하신 다음에 신중한 결정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상가 분양 사무실에서 남아있는 아파트를 파는 건 더 이상하죠. 상가에서 아파트를 판다는 것 자체도 좀 그렇죠. 이상하고요. 그렇게 될 경우에도 어색하고 또 아까도 비슷한 질문이 하나 있어서 답변을 해드리면 가끔 그런 거 써 있잖아요. 동호수 지정 가능. 선착순. 그게 미분양이죠. 그게 미분양인데 이게 무슨 뜻이냐면 선착순 몇 채가 남아 있습니다 해서 그래도 안 팔리면 동호수 지정 가능. 야 여기는 동호수를 지정할 정도로 많이 남아 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렇게 그러면 생각해야죠. 네. 그런 집은 또 섣불리 계약하시면 나중에 팔고 나오기 어려울 수 있으니까 맞습니다. 고민을 좀 해보시고 정책적으로 다각적인 접근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세금 낼 때 다가오잖아요. 그래서 6월을 기준으로 맞습니다. 집주인이 네네. 바뀌느냐 안 바뀌느냐 이거 그렇죠. 굉장히 중요해지는데 보유세 기준이 되는 공동주택의 공시가 확정이 됐습니다. 네. 공동주택 아파트란 얘기인데 요 보유세 부담이 구체적으로 좀 얼마나 늘어나는지 한번 볼까요? 이게 한 달 전이었네요. 열나만이 나왔었는데 거의 뭐 픽스 바뀐 게 없습니다. 전국은 3.6% 평균적으로 작년 대비 올랐고요. 서울은 7.86% 정도 올랐는데 물론 지방 지역에 따라서 내려간 곳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편차가 있는데 뭐 아파트별로 좀 살펴보게 되면 뭐 잠실 엘스 전용 84가 한 채를 가지고 있으면 579만 원 정도를 내야 되고요. 마포 레미안 푸르지오는 287만 원. 논란이 됐던 원베일리가 1,820만 원을 내야 되거든요. 와. 이게 작년에 1,340만 원 냈는데 공시가격이 34억 3,600만 원입니다. 이걸 이거 가지고 어떻게... 이제 논란이 있어요. 지금 60억인데 공시가격이 왜 이렇게 낮은 거야라고 하는데 이게 전용 84 기준 말씀하시는 전용 84 거죠? 기준인데요. 이게 조사 시점이 1월 1일입니다. 그래서 올해 토지거래허가구역 풀어서 올라간 거는 반영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네. 작년 시세가 반영이 돼서 실질적으로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시세보다는 차이가 좀 나는 거고요. 내년에는 아마 훨씬 더 많이 올라가지 않을까 최근에 싶습니다. 전용 84가 80억 원에 팔린 것도 있었잖아요. 그렇습니다. 굉장히 올라갈 것 같은데. 내년에는 세금 부담이 뭐 올해 1,820만 원 냈으면 내년에는 한 2,500만 원, 3,000만 원까지도 내야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요. 지금 올해 어쨌든 이 재산세 부담, 보유세 부담 굉장히 늘어날 것 같다 이런 말씀 전해드리고 앞서 잠깐 소개를 해드렸는데 지분형 주택담보대출이라는 게 나온대요. 그러니까 이게 대출은 대출인데 지분을 나눠서 이 대출이 아니고 지분 투자다. 이 무슨 얘기인지 모르겠거든요. 쉽게 말씀드리면 정부하고 이제 공동 투자하는 겁니다. 집을 사는데 공동 투자하는데 보통 이제 제가 단독으로 집을 사게 되면 10억 원짜리 아파트를 사게 되면 LTV 생애 최초로 70% 받으면 제가 대출 7억 받아야 되잖아요. 3억 자기 자본을 투입을 해야 되는데 정부하고 이제 6대 4로 내가 6 정부가 4로 이제 투자를 하게 됩니다. 네. 주택금융공사에서 40%를 이제 4억이죠. 투자하게 되고 내가 6억 투자하면 6억의 70%면 1억 8천 현금 내고 나머지 돈은 이제 대출을 받게 되는 거죠. 그러면 1억 8천으로 이제 내 집 마련할 수 있다라는 건데 주택금융공사가 그냥
돈 내진 않잖아요. 제가 이뻐서 저한테만 특별히 돈 보태주는 건 아닐 거예요. 그럴 리는 없습니다. 네. 그래서 사용료를 내야 됩니다. 연 2% 정도에 대한 4억 원에 대한 사용료를 내야 되고요. 집값이 올랐잖아요. 오르면 또 6대 4로 나눕니다. 내가 6, 금융공사가 4를 가져가기 때문에 이게 성공할지 안 할지는 좀 지켜봐야 되는데 뭐 저는 하나의 대안이 나왔다는 점에서는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는 있는데요. 이게 예산이 4천억밖에 되지 않아요. 4천억 원이요? 네, 4천억 가지고 이제 누구 코에 붙일까에 대한 논란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가지고 주택시장 뭐 트렌드가 바뀌고 분위기가 바뀔 것 같지는 않고요. 잘 이용하시는 분들 나는 큰 욕심은 없어. 돈을 좀 적게 들이고 내 집 마련해서 편하게 살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라면 관심 있게 지켜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주택금융공사가 내 대출금을 좀 보태주는데 그렇죠. 나라 돈을 공짜로 갖다 쓸 수는 없으니까 대출 이자를 이 집에 조금 내는데 그렇죠. 금융사에서 빌렸을 때보다는 대출 금액의 한 이자가 한 절반 정도 되네요. 그렇습니다. 그거를 나중에 수익도 대신 우리 나누기로 해 이렇게 한다는 수익을 건데 나눠야 됩니다. 현장에서 어떨지 모르겠어요. 이거는 좀 시행되고 나서 저희가 중간 점검해보고 야, 아파트 청약 당첨이 3대가 복을 쌓아야 되는 건 알고 있었는데 이 복을 가짜로 만든 사람들이 있어요. 혼인 증명서도 위조했고 아버지하고 짜고 특공을 2번 받은 집도 있고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이게 아무래도 청약 제도 자체가 청약 가점제라든지 특별공급에서 자녀 수라든지 부양가족 점수가 중요하다 보니까 양심을 좀 버린 분들이 좀 계십니다. 많이 걸렸어요. 390건이 적발이 됐는데 뭐 제일 많은 건 이제 뭐 결국에는 위장 전입이 가장 많았고요. 저는 이게 위장 결혼과 이혼 또 2건이 있었는데 이게 당첨되려고 이게 위장 이혼과 결혼까지 해야 될지는 잘 모르겠는데 이게 만약에 적발되잖아요. 네. 주택법 위반으로 걸리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 나오고요. 계약 취소 당연히 되고 10년 동안 청약 제한됩니다. 그래서 무서운 벌을 받기 그렇죠. 때문에 사실 내 집 마련은 열심히 해야 되겠습니다만 이렇게까지 양심을 버리면서까지 하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이거 그 사례를 봤더니 엄마 아버지는 다른 동네 사시고 나는 이쪽에 살고 있는데 마치 우리 집에 모시고 사는 것처럼 그렇죠, 해서 그렇죠. 특공을 받았어요. 근데 이것도 사실은 절대 해서는 안 되는 일인데 이렇게 한 다음에 아버지는 다시 세대를 분리한 다음에 아버지가 이 고령자 특공을 따로 한 번 더 받으셨더라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집에서 욕심이 좀 과했죠. 세 사람이 집을 2채를 특공을 받았다는 건데 이렇게 하면 절대 안 됩니다. 네. 자, 끝으로 6월부터 전월세 계약 신고하셔야 되는데 신고 안 하면 과태료가 최대 30만 원까지 부과가 되네요. 네. 뭐 이게 진작에 했어야 되는데 2021년 6월부터 이제 임대차 3법이잖아요. 우리가 임대차 2법은 익히 알고 있는데 네. 3법이 전월세 신고제입니다. 이제 신고를 해야 되는데 네. 계속 유예를 해주다가 이제 올해 6월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하게 되면서 보증금 6천만 원 또는 월세 30만 원 초과하는 주택은 신고해야 되고요. 30일 이내 신고 안 하게 되면 2만 원에서 최대 30만 원 과태료 나옵니다. 네, 잊지 말고 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부동산경제연구소 김인만 소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